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삼성전자가 대만 TSMC의 베테랑 엔지니어를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번에 영입한 인물은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해서 완성된 반도체를 포장하고 전기선을 외부로 연결하는 후공정 전문가인데요. 반도체 패키징은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력은 1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경쟁사 출신의 엔지니어를 기용한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플, 인텔 그리고 세계 최대 칩 설계 업체인 퀄컴에서도 임원급 인력을 영입해 점점 체급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외부 인재 영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휩쓸었던 일본이 몰락하게 된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정치적, 정책적 견제였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노하우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외압이 있을수록 자구책이 더욱 절실할 겁니다. 부디 이번 외부 인재 영입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또 큰 성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3월 9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억울한 경제 시간인데요. 오늘도 해결사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우인의 조세영 대표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아마 많은 분들이 법적인 상담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가 아마 부동산일 것 같아요. 특히 역전세난이 요즘 심각해져서 전세보증금 이거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억울한 경제에서 다룰 억울한 포인트는 최근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관련한 억울한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깡통 전세와 관련한 사례와 판례를 갖고 왔는데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시간 상담도 저희가 받을 예정인데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중 계약 등으로 마음고생하고 계신 임차인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신 조세영 변호사가 간단하게나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사실 뭐 저희 같은 서민들은 변호사님 찾아뵙기가 좀 걱정이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까 봐. 금액이 그렇게 큰 부동산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큰 도움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뵙는 게 더 큰 피해를 막는 거죠? 그럼요. 이게 꼭 변호사를 뭐 큰 돈을 주고 선임을 하겠다라는 단계가 아니더라도 네. 단순히 상담만 받아보셔도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포인트를 지적을 딱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 찾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급한 대로 라디오에서 꼭 상담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요즘 세간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키워드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빌라왕, 뭐 건축왕 이런 건데요. 무슨 빌라를 뭐 100단위, 뭐 1000단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기도 합니다만 며칠 전에도 이 건축왕이라고 불린 30대 남성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빌라 아파트를 무려 2,700여 채를 참. 보유하고 또 10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 가양동 해땡하우스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 원룸 건물이었는데 총 98세대 전세로 살고 계셨는데요. 건물주 김모 씨 부부가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돼서 세입자 100여 명이 무려 65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대부분이 20, 30대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이제 화곡동의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도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세모녀가 자기 자금 투입이 별로 없이 500여 채의 빌라를 갭 투자로 소유하고 이 세입자 130여 명으로부터
300억 원 가량의 보증금을 편취하고 돌려주지 않아서 큰 피해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한두 분도 아니고 100여 명 되는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사기를 당했다면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는 이유들도 있어 보여요.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피해자분들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를 마음먹은 업자들에게 걸려들면은 이 예. 누구라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피해자 중에 변호사도 있고요. 아, 경찰도 있을 정도로 이게 당하기 쉬운 구조라서 뭐 피해를 당했다 해서 절대로 자책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지식이나 아니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취약계층으로 당하나 보다 했더니 세상에 변호사님도 계시고 경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수법이 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속이는지 잘 알아두셔야 그런 수법에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깡통 전세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이 좋을 때는 갭 투자고 나쁠 때는 깡통 전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네, 갭 투자는 이제 매매가에서 보증금 뺀 나머지 소액만을 가지고 주택을 매수하는 건데요. 임대차 끝났을 때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보증금으로 전 세입자한테 보증금 내주고 뭐 이런 구조가 계속 이어지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처럼 이 집값이 갑자기 떨어진다던가 네. 뭐 압류가 들어온다거나 해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게 되면 이 깡통 전세로 전락을 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이런 폭탄 돌리기 구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겠어요.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 돼버리면 당초 자신이 냈던 전세금마저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우려가 더 많을 텐데 특히 빌라 같은 다가구 주택이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집합 건물은 하나지만 각 호실별로 등기부가 따로 생성이 돼요. 예.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은 건물 구조상으로는 101호, 102호 이렇게 호실이 구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는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전체 호실의 보증금이 순서대로 이렇게 다 찾아가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내가 여기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나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등기부만 보면은 확인이 안 돼요. 아, 그렇겠네요. 네. 다세대 주택이야말로 그래도 등기가 따로 돼 있으니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다가구가 더 훨씬 취약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오히려 새 빌라라고 해서 들어간 분들이 더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신축 빌라가 특히 문제가 되냐면 빌라를 짓고 나면 그 빌라를 사겠다, 뭐 분양받겠다 이렇게 나서는 매수인은 잘 없는데 전세로 여기에 들어오시겠다는 수요는 엄청 많거든요. 예.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한 2억 5천도 안 되는 빌라를 네. 좀 감정가를 부풀리기를 해서 네. 한 3억 5천만 원짜리다라고 해서 명의만 빌려주는 어떤 사람하고 3억 5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고 나서 3억짜리 보증금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거죠. 예. 그럼 세입자는 당연히 이제 위에 매매가가 3억 5천으로 등재가 돼 있으니까 예. 이 집은 3억 5천만 원짜리 집이구나 하고 안심하고 3억짜리 전세 계약을 하십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만기가 돼서 나가려고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주세요 하면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되거나 뭐 못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집에 경매를 걸어서 받으려고 보니까 알고 보니 집 가치가 2억 5천보다 훨씬 예. 낮다라고 되면 경매는 더 낮게 낙찰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차익만큼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데 더 우리가 쉽게 낚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축 빌라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이 신축 빌라 전세를 많이 들어가시는 이유가 새로 지어져서 내부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예. 또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 제품이 뭐 최신형 풀옵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신축 빌라에 전세를 들어오면 뭐 이사비랑 뭐 대출 이자까지 지원해 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플래카드 걸어서 광고를 하는 거 길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위치도 좋고 살기도 좋은 빌라를 전세 놓는데 왜 돈까지 지원해 줄까요? 이런 제안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 번지르르한 내부만 보지 마시고 적어도 2년 이상 여기 내 거액의 보증금이 묶여 있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증금이 안전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고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라든가 현금 지원도 일부 해준다면 횡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요즘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전월세를 이중계약하는 경우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나요? 네, 이런 사건들도 왕왕 터지기 하는데요. 이 세입자가 자주 바뀌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집주인이 나와서 계속 계약을 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네. 그래서 통상 그 건물 1층에 있는 뭐 중개사무실에 맡겨놓고 임대차 계약을 해주세요 이렇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럴 때 놀랍게도 중개사 본인이 범행을 하는 건데요. 아, 예를 들어서 집주인은 중개사한테 나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월세 계약해 주세요 하고 맡겼는데 중개사는 세입자한테 여기 전세 6천만 원짜리입니다 하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나머지 보증금 5,5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시간 끌기용으로 월세를 집주인한테 자기 돈으로 이렇게 몇 달씩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건 완전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었네요. 그동안 저는 이중계약서가 예전에 우리 다운계약서 쓰는 그런 형태로 뭔가 이익을 또 가져가나 보다 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에게 집계약을 위임했는데 그 중간에서 사기를 치는 그런 유형이 또 되는 거군요. 야,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런 일 방지하려면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믿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무등록 업체만 아니어도 일단은 좀 안전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통상 이제 자격만 빌려서 무자격 불법 업체가 중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당연히 중개사고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구청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예.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 포털에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 공간 정보 포털. 네, 이걸 검색하시면 이 열람공간 탭에 들어가면 메뉴 목차에 이 부동산 중개업 조회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 이걸 클릭하면 중개업 조회가 가능한데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뭐 대표자가 누군지, 여기 등록된 중개 보조원이 누가 있는지, 자격증 소유 여부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해당 업체가 뭐 불법 행위를 해서 영업 정지가 됐다면 그런 것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전화를 하면 예. 흔히 뭐 땡땡 부동산 실장, 예. 뭐 팀장 이런 식으로 명함을 파서 영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정식 보조원으로 등록이 안 됐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요. 아, 그것도 불법이군요. 네, 보조원이라 하더라도 이 보조원은 통상 집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간단한 업무만 하실 수 있고 계약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자격증이 있는 중개사 본인과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한번 공지드리면 공간 정보 포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제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세금 체납하는 문제들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집주인이 세금 체납했을 경우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뭔지 이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지난해 많이 문제가 되면서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4월 이후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이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는 제도로 개선이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국세 체납됐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 그 법정 기일이 뭐 내 보증금보다 먼저 앞서면 그것부터 먼저 징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별도로 집주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 그리고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보여달라라고 요청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거 요청하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집주인이 거부하면 뭐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긴 한데 예.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없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증명서 발급받는 게 조금 귀찮기는 해도 예. 뭐 안 보여줄 극구 거부하면서까지 안 보여줄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나는 그거 절대 못 보여준다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계약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네요. 집주인과의 관계 괜히 좀 무색해질까 봐 요청 안 하지 말고 꼭 이것도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입자가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들도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요즘은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이라면서요. 네, 이게 통상 전 집주인이 집을 팔기를 원하는데 예. 집 살 사람이 잘 없다 보니까 전세를 놓으면서 그 보증 금액을 그냥 그대로 매매가로 정하면서 집주인 이름만 이렇게 바뀌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예.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고 그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내주게 되는 경우에요. 예. 우리 법원이 이 세입자가 집주인 바뀐 걸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네.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살다가 갑자기 집주인 뭐 등기부 계속 떼보지 않는 이상은 집주인이 바뀐 여부가 통지가 안 오기 때문에 알 그렇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연히 알게 되셨는데 이 새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안 되거나 뭔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즉시 원래 나랑 계약했던 전 집주인에게 예. 연락을 해서 나는 새 집주인과 계약을 이어갈 생각이 없다. 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고 연락을 하셔야 그 부분이 인정이 되고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또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우리 그 미니 문자에서 정미신 님께서 여쭤본 게 포털 사이트 어디더라고요? 하고 다시 한번 여쭤보셨는데 아까 정상적인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은 국가공간정보 포털이라는 데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님께 실시간 상담 받겠다고 요청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좀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1663님 빌라 공시가가 1억 원인데 현재 전세가가 1억 4천이랍니다. 4월 중순에 이사해야 하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만약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식입니다. 다행히 허그 전세 보증 보험은 들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보증보험 드셨기 때문에 네.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준다라고 나오면 그 부분을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네. 허그에서 먼저 대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이거 앞으로 그러면 이런 우려되시는 분들은 허그 전세보증보험 들어놓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네,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상황이면 꼭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사기의 대상이 돼요. 그래요? 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인데 예. 된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을 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원래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근데 된다라는 식으로 계약하게 만들고 나중에 신청해 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이하게 보증보험 가입 안 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 모두 돌려준다라고 써놓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이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다른 질문인데요. 3577님의 질문입니다. 조카집 때문에 상담드립니다.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서 지내는데 집주인이 세금 등등 내지 않아서 압류까지 들어온 상태인데요. 집주인과 연락도 안 되고 당장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압류 금액 2천만 원을 조카가 대신 냈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집 명의를 돌리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나요? 와, 정말 상황 딱하네요. 네, 이게 뭐 순위가 선순위신 대학년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따져보긴 해야 되지만 예. 일단 집 자체를 가지고 오고 싶으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민사 진행하셔서 민사소송의 판결문 받으셔서 여기에 경매를 진행하시고요. 예. 이 경매에서 직접 낙찰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경매로 낙찰을 받는 거. 네네. 근데 이거는 낙찰 받고 싶은 집이 아니면 그것도 또 고민은 되시겠어요. 그럼요. 이게 사실은 그 집이 굉장히 좋아서 사고 싶어서 낙찰 받으시는 세입자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게 세입자가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유찰을 거듭하면서 사실은 낙찰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더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낙찰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 앞으로도 또 다뤄주시겠지만 만약에 전월세에 대해서 복잡한 방금 문의 주셨던 이런 어떤 이슈들이 생기면 쉽게 얘기해서 소송을 가서 내가 내 권리와 내 금전적 이득을 다시 돌려받겠다 이렇게 했었을 때 승소는 많이 합니까? 민사는 당연히 승소하시는데요. 예. 이 판결문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제는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르고 그래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형사 고소가 약간 무의미한 절차에 가까웠었는데 예. 다행히 지난해부터 이 경찰 쪽에서도 대대적으로 TF도 구성을 하고 네. 이 전세 사기에 아주 엄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반드시 고소를 하셔서 예. 이 집주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뭐 컨설팅 업자라든지 뭐 중개사라든지 그런 배후 세력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는 절차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형사 고소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이 준비해 오신 원고의 한 반도 못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다음 주에 또 오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변호사님께 궁금하신 거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용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경제적인 시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가져온 책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할 책이 뭔가 좀 봤더니 좀 제목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사모펀드와 M&A 트렌드. 네. 야, 이거 뭐 전문 지식 있어야 좀 읽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실제 우리나라 사모펀드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 최근 국내 사모펀드 동향하고 M&A 시장에 대한 흐름과 내용을 좀 정리한 책인데요.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 투자자라고 부르고 네. 이 개미 투자자들이 그 투자에 성공하려면 기관 투자자의 동향 또는 외국인들 투자를 잘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금력이나 그리고 개인들보다는 조금 더 전문 인력들을 많이 확보한 이 기관 투자자들의 분석력이 더 크고 자금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오랜 기간 투자하면서 투자의 성공률을 높이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모펀드가 이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상위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어디로 투자를 많이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 투자 트렌드를 읽는다는 거는 우리나라 산업이 또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미래 투자가 어디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좀 참고할 만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책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마침 우리 기자님께서 이 책을 선정할 즈음에 아주 공교롭게 네. SK그룹과 사모펀드 회사에 대한 고발성 보도가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모펀드 그러면 왠지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거 원고 준비하고 있는데 연이어서 막 그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야, 이 얘기를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뉴스와 관련돼서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사모펀드 자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모펀드를 인식하시는 게 우리나라가 사모펀드를 처음 접한 게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예. 이때 이제 우리나라 알짜 회사들은 값어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예.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살 곳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이때 들어와서 이 헐값에 좋은 알짜 회사들, 부동산들을 막 사들였거든요. 예. 그리고는 이른바 4, 5년이 지난 다음에 큰 수익을 내고 팔고 나갔죠. 그때 당시에 은행도 있었고 뭐 부동산도 있었고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들에게 붙여줬던 별명이 먹튀 자본이었습니다. 맞아요. 돈만 벌고 도망갔다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는 우리에게 먹튀 자본이라는 이미지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사모라는 말 자체에서 뭔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좀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을 기본적으로 좀 갖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사모펀드의 투자 장벽을 좀 낮춰줬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좀 자유롭게 사모펀드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다 보니까 금융사들이 마치 이게 일반 공모펀드처럼 예. 쉽게 팔 수 있게 그러니까 막 예. 쪼개서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위험성은 얘기를 잘 안 해주고 높은 수익성만 얘기하고 팔다 보니까 문제가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불안전 판매 뭐 이런 것도 좀 횡행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라임 사태, 옵티머스 펀드 이런 것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슈가 사모펀드에 한 번 더 덧칠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부정적인
약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이제 웬만큼 선진화돼 있고 시스템도 좀 좋고 기업과 개인들이 그간 쌓아놓은 부도 좀 많아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이 유동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기업들도 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돈을 쓰던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가 뭐 채권을 발행하든가 아니면 증권 그 주식을 더 발행해가지고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나 비용이 조금 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사모펀드를 끌어들여서 시장의 유동성까지 활용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사모펀드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와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었었는데 네. 실제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이 한 2004년 정도에 태동된 걸로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태동이 돼서 5년이 지난 2009년도에 시장 규모를 20조 원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2019년도에 85조 원으로 성장했으니까 이때 한 5배 성장했고요. 이야, 빨리 커졌네요. 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보면 116조 원까지 커졌으니까 네. 이제 100조 원 넘는 시장으로 성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 중에 가장 큰 곳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MBK 파트너스라는 회사예요. 네. 여기가 보통 이제 운용하는 운용 자금의 규모를 이 사모펀드에서는 약정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여기가 11조 2천억 원 정도의 약정액을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이 남양유업 요즘 인수한에 뭐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한행컴퍼니라는 회사 우리나라 한 2위 정도 되는데 여기가 10조 원, 아예 MM인베스트라는 회사가 5조 4천억 이렇게 해서 위에 3강을 형성하고 있고요. 운용 금액도 크네요. 네, 그러면 이들이 해외 사모펀드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비교를 해보면 글로벌 사모펀드 중 가장 큰 곳이 KKR이라는 곳이거든요. 예. 여기가 우리 돈으로 124조 원 정도. 토미 브라보, 뭐 칼라일 이런 데들이 100조 원 정도니까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글로벌 강자들의 한 10분의 1 규모에서 상위권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태동기를 거쳐서 성장기를 어느 정도 지나서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사모펀드들이 분화하는 시기에 좀 들어가 있고요. 사모펀드별로 투자 영역이 새롭게 생기고 전문 영역들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새로운 펀드들이 좀 나옵니다. 크레디트 펀드, 컨티뉴에이션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모펀드들이 조금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크레딧 펀드, 컨티뉴에이션 펀드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펀드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예. 일반 공모 펀드는 이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는 사람, 펀드 예. 매니저한테 내가 돈을 맡겨서 뭔가를 투자한다라는 게 펀드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이 펀드 매니저들이 모여 있는 회사를 우리가 자산 운용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이 자산 운용사에서 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를 일반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하죠. 이렇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사모펀드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음. 아까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곳을 저희가 GP라고 하거든요. 예. 이 GP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MBK 파트너스, 뭐 한행컴퍼니, 해외는 뭐 KKR 이런 데들이 이제 GP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GP라는 회사들이 투자 대상을 먼저 찾습니다. 보통은 M&A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회사를 한 3천억 원 정도에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한 3천억 정도의 자금 규모가 있을 테고 그럼 여기에 투자해서 3년이나 5년 뒤에 이 회사를 몇 퍼센트 수익에 어느 정도에 팔 거야라는 구조까지 다 짭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을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을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돈 많은 사람 개인도 들어올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 투자자들을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요. LP와 SI로 분류를 하는데 예. LP는 그냥 돈만 되는 재무적 투자자. 예.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 여기 투자해서 수익만 내면 돼. 그리고 SI라고 하는 전략적 투자자는 비슷한 사업을 운용하면서 그 인수한 회사에도 약간 개입하고 경영적으로도 약간 개입하는 회사를 이제 SI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모펀드 태동기에는 어떤 부실화된 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이 사모펀드를 좀 활용을 했거든요. 네. 아까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다 알짜 회사들 사갖고 있다가 먹튀하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야 우리 사모펀드를 키워서 이 알짜 회사들 외국에서 못 가져가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라는 게 좀 유행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니까
아까 크레디트 펀드라고 했잖아요. 꼭 경영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에 투자하거나 일부 지분만 투자할 수 있게 문을 조금 열어줬어요. 사모펀드를. 그래서 그걸 크레디트 펀드, 사모펀드 중에서.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는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작년에 뭐 미국에서 금리 막 올리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투자해 놓은 그 기업들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벌써 3년, 5년 약정 기간이 만기가 끝나서 이거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배분해 줘야 되는데 예. 지금 팔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 몇 년 뒤에 팔면 여기서 몇 배 이상 받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다 컨티뉴에이션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예. 이 펀드로 이 자산을 넘기는 겁니다. 아, 일단 잠깐 맡겨놓는 거죠. 더 좋은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갈아타도록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미국 사모펀드 시장에서 사모펀드 시장을 또 한 번 굉장히 점프하게 만든 규모를 키운 펀드였거든요. 이게 작년부터 국내 시장에도 좀 도입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사모펀드들도 야 이거 조금만 더 유지하면 경기 상황만 나아지면 정말 좋은 기업인데 지금 팔긴 너무 아깝다 그러면 기존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일단 이거 청산하고 다시 돈 주세요. 그래서 컨티뉴에이션 펀드에다 담거나 아니면 수익을 약정대로 돌려주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예. 이 펀드를 뭐 예를 들어 10억에 투자한 건데 내후년 되면 100억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억에 투자하십시오라고 설득을 해서 또 한 번 유지하게 만드는 갈아타기 펀드가 요즘 나오고 있다라는 게 사모펀드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우리나라도 요즘 증시가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 네. 컨티뉴에이션 펀드 같은 게 꽤 많이 등장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형 그 거래들 중에 그런 펀드들이 좀 등장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사모펀드들이 투자하는 회사들을 보면 꽤 이름 들어보신 회사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한샘이라는 회사도 지금 현재 대주주가 사모펀드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최근에 최대주주 예. 지분을 사모펀드에다 넘겼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양유업이라는 회사도 한행컴퍼니로 그때 뭐 코로나19 때 유산균 음료가 코로나19에 뭐 도움된다 안 된다 그래 문제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다 매각하고 자녀에게 안 물려주겠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또 분쟁하고 있는 네. 이 한행컴퍼니와 남양유업도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의 M&A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회사는 뭐 자녀에게 다 뭐 안 물려주고 뭐 사회 환원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나중에 안 찾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직까지 분쟁 중이에요. 그래서 참. 사모펀드를 조금 그 뭐 악용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잘 활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뭐 SBS도 SK 그룹하고 조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건 또 법원의 판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사모펀드들이 국내에 많이 투자하는 분야를 좀 들여다보면 예.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 년 사이에 2차 전지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주문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주문량 대비 생산 시설이 부족해요. 예. 생산 시설은 늘려야겠는데 2, 3년치 주문을 받아놓은 거니까 주문이 그 결제는 한꺼번에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갖고 있는 돈은 적어서 어디선가 돈을 끌어서 지금 막 생산 라인을 넓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모펀드에서 돈을 빌리거나 또는 회사의 지분을 사모펀드에 팔아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2차 전지 분야에서 나타나고요. 예. 그리고 대기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바이오 부문 이런데 그다음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회사들, 그러니까 뭐 재활용 기업이라든지 재생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투자하는데 사모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차 전지라든가 수출, 그다음에 재활용 이런 분야들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책에 다양한 실제 투자 사례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책을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굳이 안 사보셔도 서점 같은 데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조금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사모펀드가 이런 거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산업 분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2차 전지 분야라든지 네.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굉장히 세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분야도 있고요. 여기서 아예 4가지 정도의 트렌드를 보고 개인 투자자들도 미래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데 뭔가요? 그 4가지가 첫 번째가 디지털 전환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탄소 중립, 세 번째가 공급망의 변화,
그리고 네 번째가 MZ세대를 통한 산업의 변화를 보고 좀 투자해라인데 뭐 디지털 변화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스마트 팩토리로 기업이 간다든가 최근에 챗GPT와 관련된 인공지능 뭐 이런 데를 찾아본다든가 뭐 로봇도 성립이 될 테고요. 예. 탄소 중립은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산업이겠죠. 그다음에 뭐 수소 인프라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공급망 다변화는 IRA나 치포 동맹이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이 대립에서 나타나는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중국 걸 안 쓰고 우리 걸 써야 되는 이런 예. 산업에 투자해라라는 거고 MZ 세대 이게 좀 재밌는데 명품 매장, 오픈런, 오마카세의 열풍, 그다음에 예능에서 유재석, 강호동이 10년 넘게 활약하고 있는 예능의 고령화 이거의 공통점을 MZ 세대에서 찾아요. 예? 아니 예능의 고령화에다가 네. 명품 매장 오픈런, 오마카세 공통점이 MZ 세대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TV를 이제 젊은 세대들이 거의 안 보다 보니까 예. 이게 실제로 TV를 필수 매체라고 생각하느냐 이 여론조사에서 예. 10대는 0.1%밖에 필수라고 얘기를 와. 하고요. 30대는 9%, 20대는 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70대, 60대는 뭐 84%, 54%가 TV를 필수라고 생각하니까 TV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옛날 사람들을 계속 예능에서 쓸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건 MZ 세대의 어떤 트렌드가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비싼 명품을 사면서도 경험 만족하고 다시 리셀해버리는 MZ 세대의 소비가 명품 오픈런에서 나타나고 오마카세 역시도 음식에 스토리가 묻어있는 이 경험을 중시하는 MZ 세대 이런 게 드러나는 거니까 이런 소비의 트렌드를 잘 읽고 나아가는 기업들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마도 향후에 소비의 트렌드나 이런 데에 맞는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렇겠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도 요즘 관심 많았던 운동화 리셀도 이런 형태로 딱 스토리를 맞습니다. 잡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네이버가 그래서 운동화 리셀하는 플랫폼 뭐 서비스를 하나 런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이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이 트렌드까지 알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은 계속 둬야겠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특징 중에 하나도 그 공개 매수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의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미래에 이 회사가 도움된다라고 생각하는 데들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형태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재밌는 사례죠. 특히 SM이 요즘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김치영 큐레이터 덕분에 사모펀드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니 메시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시 여쭤보십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포털 사이트는 국가공간정보 포털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사모펀드로 M&A 배웠는데요. 요즘은 음원도 M&A의 대상이 됩니다. 사고팔고 하죠. 지금 듣고 있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음악 들으시면서 무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하고 숨 뒤에서 함께하는데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